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학철학회 팟캐스트 호스트 이승일입니다. 흔히 현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 팟캐스트를 들려주고 있을 이어폰이나 스피커도 결국 과학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즉 이 세계가 대충 어떤 곳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과학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 이론들이 그게 뭐 현대의 최신 과학 이론이라고 할지라도요, 과연 세계에 대해서 참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실제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대과학이 처음 태동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과학계의 정설은 계속 뒤바뀌어 왔죠. 뭐 물리학이건 화학이건 생물학이건 한때 옳다고 여겨졌던 이론이 다른 이론으로 계속 대체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학 이론이라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양치기 소년 아니냐. 오늘날의 최신 과학 이론도 결국 언젠가는 다른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최신의 이론들도 틀렸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과학 이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귀납 추론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유니스트 인문학부의 박승배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질문들을 간단하게나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승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과학철학회 회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과학철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철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에서 과학철학, 종교철학, 윤리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승배입니다. 저는 위 세 분야로 논문과 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리처드 힐리 교수님으로부터 과학철학을 배웠고, 엘빈 골드먼 교수님으로부터 인식론과 심리철학을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2022년에 스프링거에서 Embracing Scientific Realism이라는 그런 훌륭한 저서를 출간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책에서 과학적 실제론을 옹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학적 실제론에 의하면 진화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재의 최고 과학 이론들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과학적 반실제론에 의하면 현재의 최고 과학 이론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적 반실제론을 비판하고 과학적 실제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과학적 실제론을 옹호하는 철학적 논증은 1975년에 퍼트남이 구성한 기적 불가 논증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논증 6개를 구성했습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이나 칼로리 이론과 같은 과거의 최고 과학 이론들이 허위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재의 최고 과학 이론들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논증을 반귀납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논증 이외에 5개의 논증을 더 구성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은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책을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 환율이 올라서 하지만 적절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성공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예. 재밌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듣다가 이게 도박사의 오류랑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잃었으니까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 왜 과학적 실제론에 대한 말씀하신 논변은 합리적이고 도박사의 오류는 그렇지 않은지 혹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이 도박사의 오류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 그 두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 이제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앞으로 있을 사건하고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사를 보면 어, 과거의 최고 과학 이론들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사의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최근에도 작년이죠. 작년에 출판을 하셨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Induction, Science and Morality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귀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귀납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귀납의 문제란 귀납 추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해가 떴으니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휴먼, 귀납 추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귀납 추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이 먼저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귀납 추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귀납 추리에 의존하는 것은 귀납 추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귀납 추리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납 추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휴메의 이 논증에 6가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납 추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이 먼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휴메 주장은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은 수단이고 지붕 위에 있는 것은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붕 위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다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이에 반해 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붕 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다리를 이용할 수도 없고 지붕 위에 있을 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납 추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이 먼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휴메의 주장도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귀납 추리를 이용할 수도 없고 자연은 한결같다는 가정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휴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을 귀납에 대한 회의론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이외에도 휴문 논증에 5가지 비판을 더 가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은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납의 문제와 관련해서 귀납의 문제에 대한 정당성이 그럼 교수님께서는 일종의 실천적인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어, 이거 빼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네, 왜냐면, 네,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로 귀납을 사용해야 된다. 예. 귀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의 어떤 일관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음, 물론 uniformity principle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귀납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합니다. 귀납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uniformity principle 이걸 죽었다 깨나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귀납이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휴문 정당하지 않다. 이거 유니포미티 프린시플이 반드시 먼저 정당화되어야만 귀납이 정당화된다.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제 입장은 유니포미티 프린시플 그거 정당화되지 않아도 그 귀납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할 수 있다. 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냐? 어, 애초에 귀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우리 정신은 믿을 만한가? reliable 하냐? 그거 정당화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정당화하냐? 정당화 하려면은 넌 네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네 머리를 써가지고 네 머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논증을 제시하는 거는 그건 순환적인 논증일 뿐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제목 Induction, Science and Morality 책에 또 더 자세한 그런 논변이 나와 있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저서들을 유명한 해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오셨는데 과학철학회 후학들을 위해서 해외 학술지나 또 출판사를 통해 저서를 출간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논문이나 책을 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전투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고를 추구한다는 것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기 위해 권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심사위원들을 KO시키겠다는 전투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22년 5월에 과학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SCI급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 익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논평문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은 과학철학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워크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교수님 너무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네. 과학철학회 회원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